입니다. 자, 그럼 오늘 회의의 이제 마지막 순서인 패널 디스커션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기조 연설을 통해서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포용적 과제에 대한 해안을 나누었죠. 이제 다양한 영역의 패널 분들을 함께 모시고 생동감 넘치는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좌장님과 패널 분들을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장문선 공공혁신심의관님 함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11대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박기숙 회장님 함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이어서 이화여자대학교 이주희 교수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끝으로 본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이십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은열 회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5분께서 자리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곧바로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만나 뵈니까 첫 말씀이 이번에도 또 사회를 보시네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 5년째 사회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앞 세션에서 크리스티나 온고마 본부장님과 콜린 크룩스 대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곧 이어서 저희들이 각계 전문가들 모시고 이 여성분들의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토론분들한테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렸으니까 10분 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장문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혁신심의관 하면 여러분들 뭐 급이 뭔지 잘 감이 안 오시지요? 아까 금융위원장께서 자기 임기 중에 국장급을 배출하겠다 그러는데 기재부는 이미 국장님이십니다. 국장이 되십니다. 다음에는 아마 이제 곧 1급 차관보가 되실 걸 기대하면서 토론을 기대합니다. 예.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당황을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장문선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여기 올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국회 일정도 아직 안 정해지고 그럴 때 요청을 하셔서 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다라고 했고 오늘 세종에서 출발해서 2시에 차관님 보고를 마치고 여기에 패널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게 돼서 제게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혁신심의관으로서 이 자리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정책국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 뭐 경영평가, 기타 그 공공기관 공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공혁신심의관은 장애인, 청년 고용, 여성 등 사회 형평적 채용과 어떤 면에서는 공공기관 ESG,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저의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오늘 이 발표는 제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눴었는데요. 그 명함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전화번호만 쓰시면 되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재정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패널에 참석하고 토론하는 것이 공공혁신심의관으로서의 마지막 업무이기 때문에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입니다.
발표 순서는 공공기관 현황,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 그리고 격차의 원인 분석,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 그리고 임금 격차 해소의 기대 효과,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공기관의 그 조사 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기재부에서 직접 주관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이 성별 임금 통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9월 6일 여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기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327개고요. 그중에 공기업이 32개, 준정부 기관이 55개,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 240개입니다. 공기업 32개와 준정부 기관 55개는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관할하고 관리 감독을 한다. 총괄해서 주무부처에서 감독하지만 총체적인 기본 아웃라인을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기타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에서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는 예를 들어 여성 가족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27개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7,849만 원이고 여성 1인당 평균 임금은 6,074만 원으로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격차는 전년 대비 성별 격차가 22.7%이고 전년 대비 22.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로 여가부에서 한 거고 그래프는 저희가 5년치를 다시 재정리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사실 보시면 이제 성별 임금 격차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고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는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공공기관의 남성 전체의 임금을 합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남성 숫자로 나누어 정말 단순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특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차별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차이는 성별의 근속 연수의 격차가 주로 되고 있고요. 그 근속 연수의 격차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공공기관 전체 남성 평균의 근속 연수는 현재 14.1년, 여성 평균은 10년으로 성별 근속 연수 격차도 전년 대비해서 29% 정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한 성별 통계의 기본은 2,647개 공시 대상 회사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한 것인데요. 주로 그러한 통계를 발표하는 곳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이 거의 9,857만 원, 여성 1인당 평균 임금도 7,259만 원으로 공공기관 평균보다 높습니다. 다만 공시 대상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의 성별 임금 격차도 한 26.3%로 사실상 조금 더 공공기관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이것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임금 자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규 채용해서 사실 또 동일하게 주고 있지만 성별 근속 연수의 격차가 일단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남성이 선호하는 직종과 여성이 선호하는 직종의 차이가 좀 있고 또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 이런 계약과 근로의 형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업종별 차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균형 인사 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몇 퍼센트를 여성을 해야 된다라는 공공기관에 강요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자율적 운영을 일단 보장을 하되 일단 가급적 성별 대표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년 여가부랑 협의를 해서 목표 비율을 임원과 관리자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주무부처인 에서 공공기관 관련해서 전체 관리 감독을 하고 여가부에서는 특별히 통계와 지원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사실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신규 채용을 사실 살펴보면 거의 어떤 규정이 없더라도 거의 49%에서 50%, 51% 이 정도로 여성들의 공공기관 진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공공기관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민간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좀 하고 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좀 지원을 하고 그런 면에서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일생활 양립, 균형 이러한 부분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ESG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거를 별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제 따로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공익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또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또한 모범적이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사실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여성 고위공무원 얘기를 했는데 금융위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여성 고위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96년, 7년 정도부터 공무원의 경우에는 여성 목표 할당제를 시행한 반면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르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임원으로 지금 올리고 싶어도 자원이 좀 부족하다.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10분을 딱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의 남편분이 공인회계시래요. 공인회계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분하고 사시기 때문에 시간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박주균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균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차장이신 최운율 의원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자본시장법 개정에 의미가 있어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지 이제 3년, 시작한 3년이죠. 그 3년을 정점으로 전후에 과연 이 법이 성별 다양성이나 포용성에 효과가 있었느냐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자본시장법은 2020년에 2월 4일 날 개정을 해서 실시는 2년 경과 조치인 2022년 8월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대상은 여기가 여성금융 네트워크니까요. 은행, 보험, 증권, 여신금융인데 저희가 조사 대상은 매출 규모 상위 500대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 기업 상위 500위가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68개 금융기업은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는 기업이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전후해서 2018년부터 2023년 지난해까지 남녀 평균 연봉, 근속 연수, 고용 임원 비중, 임원 비중, 등기 임원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권이 아무래도 여성 직원들이 많잖아요. 참고로 500대 기업 평균 여성 고용률은 26.4%입니다. 그에 비하면 2배 정도 되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 금융권의 여성 고용 인원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임원들의 비중 변화입니다.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 효과가 뚜렷하죠. 보시면 2020년을 기점으로 4.5%였던 여성 임원, 여기서 임원은 등기, 미등기 임원을 포함합니다. 비중이 지난해 올해 올 3월 기준으로 9.3%까지 늘었습니다. 상당한 발전이 2배 늘었는데 이제 실제적인 변화를 좀 보면 좀 내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기 위해서 500대 기업 전체의 임원 비중을 한번 봤어요. 일반 기업들 포함한, 금융을 포함한 500대 기업 전체 임원을 보면 자본시장법 개정 전 2019년도에 3.9%였던 여성 임원 비중이 올 3월 기준으로 11.3%까지 늘어서 약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한 증가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포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속으면 안 된다. 는 겁니다. 잘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내이사를 보시면 사내이사, 아마 이 법을 만드신 우리 최원열 회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사내이사에 등재되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이사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7에서 3.9%인데 3.9%에도 오너 일가,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 이런 분들을 빼고 나면 1%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내이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어디만 늘어났느냐? 사회이사만 늘어났다. 페이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융권을 한번 볼게요. 금융권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표에서 여성들의 고용 인원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이 68개 기업의 등기 이사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시티은행장. 한 분 딱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이사입니다. 사회이사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상장사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하단에 직원들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느냐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업종별로 임금과 근속연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서상에 아까 방금 그 장문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연봉을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쏘가버려요. 반드시 근속연수와 연봉을 같이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행 쪽을 보시면 근속연수는 2019년도에 3.9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저걸 비중으로 따지면 72.7%입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91.3%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근속연수가 남성들에 비해서 91.3%면 임금도 연봉도 91.3%가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임금을 보시면 2019년도엔 62.2%였습니다. 저 4,34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62.2%고요. 그리고 올해 보시면 작년 기준이죠. 3,870만 원은 72.3%입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 올라갔지만 여전히 근속연수는 90%인데 연봉은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equal opportunity, equal position, equal pay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근속연수는 비슷하게 많이 따라왔는데 대부분이 어디에 있다?
포지션이 한직에 있다는 겁니다. 이 연봉의 차이는 그걸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업군 어디냐면은 바로 이 정권회사입니다. 정권회사들은요, 아시겠지만 저 자본시장법 개정 전후에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연봉이 급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좋았잖아요. 정권시장 호황되면서 심지어는 일부 정권사들은 여성들의 근속 연수가 남성들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능력 있는 정권사 남성분들은 PF 시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시장에 남성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들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오히려 어떤 정권사는 남성들과 거의 격차가 없는 0.3년이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근속 연수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 차이는 여전히 63.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포지션이 매니저급도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인데요. 보험사들도 많이 따라왔습니다. 85.2%에서 근속연수는 95.5%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연봉은 57%에서 64.2%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500대 기업 전체 여성 고용 직원의 연봉은 68%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이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카드사죠. 여신금융은 카드사를 이야기합니다. 카드사 역시 근속연수는 78%까지 따라왔는데 연봉은 역시 64.4%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업군에서 페이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똑같이 임원도 페이크 현상.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게 당시에 중간 관리자의 데이터를 오픈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장사들이나 기업이 중간 관리자의 남녀 성비율을 오픈하는 순간 게임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D&I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어쩌면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제를 우리는 다이버시티의 문제가 아니고 브라이어티의 문제로 계속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는 그냥 배려하는 거예요. 여성 임원 사회에서 한두 명 들어와 배려. 상징적으로 국장 명문 만들어 배려. 아까 공기업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기관 제가 여성 정책 여성 의장을 잠깐 맡을 때 제가 강하게 비판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한 11%까지 여성 임원들을 공공기관에 만들고자 타겟을 잡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이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대부분 여성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는 여가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상임이사에는 그게 앉히지 않으면서 실제 1, 2급 공공기관의 여성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갈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제를 하고 뭔가를 하면 자꾸만 페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브라이어티가 아니고 다이버시티를 해야 되는데 다이버시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다이버시티의 문제는 권력 구조의 개편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권한과 권력을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이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이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여전히 우리 최원열 회장님께서 애써 만드신 자본시장법에도 불구하고 페이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똑똑하게 우리가 이걸 좀 묵도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상근 임원들 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걸 기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거의 사회이사 수로 지금 비율만 채워가는 것 같아서 아직 그 법이 추구하는 효과를 보기에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드는데요. 잠깐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저만 어떻게 해서 그런 법을 발의했느냐고 물어요.
제가 국정감사로 부산에 내려가서 공공기관이 다 이제 부산에 단체로 전체를 같이 국정감사를 하는데 사장님들 앞에 한 열 몇 분 앉아 계시고 임원도 한 60분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임원이 딱 한 분이 여성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 다 일어나시라고 그랬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느끼신 소감을 한마디씩 얘기하라고요. 똥간지 같은 질문이겠죠. 아무도 지적을 못 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50%가 넘는 게 우리 여성분인데 여성 임원이 여기 딱 한 명 있습니다. 60명 중에. 사장님들 반성하시라고. 그러고 와서 제가 많은 고민한 끝에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 좀 요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은 우리 이주희 박기숙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성건설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박기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지금 방금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의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라 똑같다고요. 뭐냐면 저희가 종합건설 토목 엔지니어링이어서 1,500명이 있고요. 한 60명 정도의 임원진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유일한 임원으로서 이제 그 회장님 모시고 하는 1년에 2번 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상경 회장님께서 저를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네가 살아온 모습을 얼마나 건설 쪽에서 이렇게 해왔는지를. 해서 저는 아까 그 필리핀 그 프로젝트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2 아들을 가진 엄마고요. 남편이 한 분이 계십니다. 잘 모시고 계신 저희 집 VIP시고요. 그리고 회사에 1,500명의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여성 임원은 저 한 명이고요. 그리고 부사장은 하나고요. 기술사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전체 뭐 기술직 아니면 뭐 그냥 사무직 다 합쳐서도 4%가 안 넘어요. 네,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We Built a City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를 제가 이제 이게 또 국제 컨퍼런스라 그래서 좀 써봤습니다. 시빌 엔지니어도 있고,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도 있고, 또 어번 플래닝도 있고요, 도시계획. 이 모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처럼 60명 인원 중에 이제 1명 정도의 어떤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최소 존속 개체군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여성들이 모인 단체가 한국 여성 건설인 협회입니다. 건설 협회는 업이고요. 금융인 네트워크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을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12개 분야가 되고요. 또 한 10년에 한 번씩 We Built a City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60분의 1 또는 100분의 1, 1000분의 1의 어떤 여성 인력으로서 살아왔던 그런 내용, 그 삶과 어떤 경험들을 10년씩 담았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국토부의 22년 차 유일한 건설 부분의 여성들의 집합인 단체인데 We Built a City 10년 되고 나서 책을 한 권 냈고요. 또 20년 되고 나서 2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국토부 장관님께 이제 받았죠. 이제 좀 내용을 축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성이 만들면 공간이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집니다,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건설, 여성 건설인의 범위가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감사한데 PF 할 때 남성분들만 계세요. 여성분들 왜 안 계실까요? 우리가 계산은 더 잘하고 섬세하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종합건설 엔지니어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산업단지들, 그 다음에 골프장 프로젝트, PF 일으키는 일을 많이 하는데 여성 파트너십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코리아 스마트 시티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IT, 금융, 네트워크를 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 도시, 위빌트 시티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은 여성 건설인 협회 장래 회원님들이 되시지 않을까. 왜냐,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건강한 PF와 또 좋은 프로젝트, 세밀한 프로젝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건설 분야는 워낙에 진출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여성 우리 금융 쪽에서는 50%가 넘는다고 하니까 일단 부러운 거예요. 선배님들이, 언니들이. 예, 저희는 일단 모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그 한국 여성 과학 기술 인력 활용이라고 해서 실태 조사를 마침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인들의 모임, 공학도들의 모임이라 그래서 한국 과학기술 총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여성들만 있고 한 10만 명 정도, 80개 단체가 그 파워블럭으로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여성들이 건설 분야 일단 12.5%밖에 진출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일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한 종의 개체군 자체에 성립이 안 돼요. 3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살기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에서도 좀 냈어요. 그런데 워낙에 우리 박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또 연구개발 분야도 제가 찾아봤는데 연구개발 분야도 공공기관하고 또 비슷하죠. 또 겹치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까 앞선 두 이제 그 토론자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제가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제가 증인으로 맞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발표를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 분야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어떨까 보니까 아키텍처는 이제 건축 분야가 워낙 좀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건축 전공하신 분들이 건축 분야가 한 45.1%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구별을 한 이유는 이제 시빌 엔지니어나 저처럼 자연환경, 그러니까 네이처 인바이로먼트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ESG 얘기 나오고 TNFD 얘기 나왔잖아요. TNFD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라고 환경부 소속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 계신 분들이 48.4%, 조금 비율을 차지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행정이나 이런 어떤 사무직, 그러니까 저희 전문직보다는 이쪽에도 오히려 격차가 적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사나 그 피터의 법칙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기술사 또 뭐 석사, 박사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이란 분야 필드 자체가 야생이기도 하고 또 제가 오늘 또 월드뱅크 오셨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제가 그 사우스 이스트 그 프로젝트로 해서 메콩 리버 라오스에 많이 놀러 가시면 보는 대통령궁 앞에 메콩 리버 프로젝트 있는데 리버뱅크 사업을 했어요. 하면서 제가 공원 디자인을 해서 그곳에 이제 ODA 사업으로도 했고 또 월드뱅크에서 무앙사이에서 그 디아지스터 리스크 줄이는 그 재해 영향 방지 이런 사업들도 해서 해외로 나가잖아요. 알제리도 가고 라오스도 가고 그러면은 애는 누가 키웁니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드에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럴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 분야는 특히 점유 여성의 어떤 진출 자체가 10%에서 12% 정도다. 한국 건설 기술인 협회라 그래서 모든 건설 관련 라이센스를 가진 그 집합 단체가 있어요. 법정 단체인데 거기서도 공식적으로 100만 건설인 중에서 10만 명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거기서 기술사나 좀 더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더 적고요. 그리고 또 일단 근속 기간이 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설의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건설 관리를 위해서 현장을 또 다음 주에도 뭐 섬진강, 하동지구 뭐 이런 데 가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계속하셨던 건설의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분야가 많아서. 그리고 또 똑같은 어떤 육아라든지 돌봄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제가 계속 그 건설 분야에서는 작년 UN
그 여성 성평등 담화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모두 MVP다. 가장 훌륭한 선수들이다. 왜냐? 이게 MVP가 생태학에서는 Minimum Available Population이라 그래서요. 최소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 존속 가능 집단이거든요. 이 퍼플레이션 자체가 12%는 안 되고 생태학적으로도 30%는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빌터 시티라는 도시를 구현함에 있어서도 여성의 섬세함과 유연함이 들어가야지만 좀 남다르고 또 특히 여가부나 또 다른 ESG에서 여성건설인협회에서 계속 ESG 공간환경 바꾸기 또 여성가족부하고 하는 일들 그리고 또 건설사를 위한 ESG와 TNFD 대응하는 방안이라든지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금융 리더님들과 한 자리에 하게 돼서 또 건설 분야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MVP로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MVP가 30% 이상 돼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산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척박한 건설 분야에서 오늘 저 자리까지 오르신 대단한 의지의 여인을 우리가 오늘 만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건승하십시오. 네. 마지막 토론자로 이화여자대학교 이주희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금융 분야가 뭐 보수적인 곳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일 수 있는 분야라고 여겨져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표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OECD 1위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근데 저쪽 끝으로 보시면 거의 5% 미만인 국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저 국가들은 저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단체 교섭 구조가 집중화되어 있어서 저임금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직접 보통 여성이 공공 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직접 그 사회 서비스 분야에 여성을 고용해서 굉장히 높은 임금을 줍니다. 세 번째, 자본시장법 저도 감사드립니다만 이곳에는 임원 할당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그만둬도 될 것 같긴 한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저는 우리 사회 여성이 그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공업 분야 때 남성보다도 더 많이 열심히 일했는데 중화학공업화로 되면서 여성이 그쪽으로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분야에 다 남아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후진적인 복지국가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민영화되어 있고 시장에서의 여성 돌봄 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이래서 이게 시간당 임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이랑 모든 걸 합쳐서 봐야 되지만 심지어 시간당 임금조차 줄어들고 있지 않는 현상. 그리고 물론 교육뿐만이 아닙니다만 성별 임금 격차를 불러오는 여러 이유 중에 우리는 대졸 이상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이게 유럽 같은 데는 거의 똑같거든요, 남성하고. 우리는 오히려 저학력 분야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저학력 여성은 노동시장에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죠. 복지국가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현상인데요. 보통 남자들의 프라임 에이지 30, 40대가 가장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M자형 곡선은 간신히 탈출했는데 지금 50대 여성이 가장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임금, 저학력, 저기술 여성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고용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박주근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단지 근속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특히 증권사에서는 이제 무기계약직화된 여성들이 너무 많고 직군으로 승진할 수 없는 섹터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전체 관리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일본을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완전히 꼴찌입니다. 일본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나아가고 있고 저는 이게
아마도 차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리자가 조금밖에 없는데 그나마 여성 집중 업종에 완전히 몰려 있는, 여기 저기 건설업도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공공기관은 항상, 이거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자료인데, 공공기관은 그 민간보다 여성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비율은 공공기관이 더 낮아요. 여기 제일 낮은 거는 지방공기업이 있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른 문제는 이게 돌봄 노동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30대가 가장 커리어 개발의 핵심적인 연령대인데, 여성이 물론 나아졌지만 한 20년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4-5배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불러일으킬까요? 집안일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직장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럼 사용자는 차별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승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금융권의 육아휴직 여성 사용률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체 협약을 통해서도 많이 보는데, 저는 이게 남성이랑 똑같은 비율로 나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일생활균형위원회 경사노위에 초대받아서 이제 유연근무제 같은 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유연근무제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렇게 청차별적이고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조직에서 행해질 때는 여성한테 또 다른 차별 요인으로 작동을 해서 제대로 승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똑같이 쓰고 그 직장 문화가 바뀌기 전에는 유연근무제 바로 도입해서 크게 또 도움이 안 된다는 점 서구에서 많이 연구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소득 재분배도 매우 부진해서 여성이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이제 성별 업무 분업을 해서 여성이 가정에 남게 되기도 쉽지만, 여성이 그 교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집안일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훌륭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자,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파악을 위한 상세 지표는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돼서, 직종분리 지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데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성별 노동시장 격차도, 이것도 남성이 장시간 노동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고요.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그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이거 고용 형태 공시제랑 연계하면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고임금, 몇몇 고임금 사업나업, 당연히 금융권도 포함되겠죠. 이 승진 격차 지표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승진 대상자 중에 승진자 수가 그 소수자 집단에, 그게 다수자 집단, 예를 들어서 남성 집단의 80%에 미달할 경우에 차별의 혐의를 두게 됩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별 노동조합 조합률도, 가입률도 우리나라가 여성이 남성의 반도 안 됩니다. 저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지금 뭐 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10분이 아니고 자, 아까 보셨죠? 건설인. 건설의 12%, 15%밖에 여성이 없잖아요. 그럼 그 비슷한 업종에 있는 그 기업들끼리 비교해서 평균의 70%에 미달하게 되면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관리직 비율이나 고용 비율이 그게 표준 편차가 엄청 적지 않겠습니까? 같은 관행을 가진. 그러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제가 고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고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Incomplete Revolution이라는 건 성평등 혁명을 의미하고, 이게 덴마크 남성은 지금 이게 좀 시차가 있어서 지금 한 45% 일을 합니다. 집안일을. 한국 남성은 전혀 다가오지 못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증상이 뭐냐? 저출생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이냐. 평등이라는 건 이제 미국 같은 나라예요. 여성도 그냥 남성하고 똑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제공해 주는 것도 없어요. 혜택도 없어요. 그럼 사용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차별한 인센티브가. 근데 어떻게 되죠? 여자랑 남자랑 여성이 다른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평등이 안 되죠. 차이는 여성이 원래 좀 다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 주자. 예를 들어 육아휴직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여성과 남성이 이미 차이가 있다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 두 모델이 평등을 주장하는 건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입니다. 유니버설 브레드위너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자.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도 못 됐는데 지금 필리핀 가사 노동자를 수입해서 이제 뭐 같이 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하고 이민자가 돌봄 노동에 저가치화된 돌봄 노동에 계속 종사하는 한 그 임금 격차 줄어들 수가 없어요. 돌봄자 동등 모델은 여성한테 엄청 육아휴직도 많이 주고 뭐 여성이 집에 있으면 다른 혜택도 주고 이런 거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나온 모델, 모든 국가가 선진 국가가 추구하는 모델은 이게 듀얼 어너, 듀얼 케어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시장에도 참여하고 집안의 돌봄에도 똑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는데 이게 좀 시차가 있긴 하지만 별로 많이 안 씁니다. 원래 우리가 좀 후진적인 복지국가여서. 그래서 저는 뭐 할 일이 너무 많긴 하지만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남성이 더 돌봄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근데 남성이 돌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돌봄을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안 되고. 그래서 가족 외부의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제너러스하게 제공돼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것이고 그 질을 보장해 줄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족 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높이고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 계속해서 비슷해지도록 해야 되고 장시간 노동자 비율하고 실노동시간 추이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가장 돈을 안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60, 70대를 위한. 이것도 늘려야 돼서 여성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AI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데 특별한 교육훈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그 수혜율도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하신 분 또 네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20년 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 법을 발의했을 때 굉장히 많은 악플을 받았는데요. 특히 MZ 남자 세대들로부터 역차별이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답을 달기를 20년 후에는 너희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젊은 MZ 세대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생각보다도 굉장히 피해의식이 아주 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대부분 다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들이니까 남자애들은 뛰어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뛰고 놀다 오면 발에서 냄새 난다고 여자 선생님이 운동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것부터 이제 당하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세, 19세 되면 또 남자는 이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아요. 너무나 역차별이다. 이런 잠재의식이 굉장히 강한 우리 지금 젊은 남자 MZ 세대들이라서 20년 후에는 아마 이 자리에서 이 세미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과제라는 제목으로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남자분이고 토론자 여기 몇 분 또 이제 남자 3사람, 여자 2사람 거꾸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네 분 토론 또 주제 발표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우리가 5시 20분에 마쳐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릴 테고 본인의 성함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So thank you very much for such an interesting and inspiring discussion across industries, because of course being in the financial sector we only think about inequalities in the financial sector, but clearly in construction, in building cities, in academia there's a lot of inequality.
But what I found interesting, there was a comment made where one of the panelists kindly said that when women build cities, they're actually different. The solutions are very different. So what does that look like? What does a city and the solutions when a city is built by women, what does that look like, and how is it different than, you know, male approaches to architecture? Thank you so much. That was really insightful. I really enjoyed your presentation. 박기수 계장님. 거기. 네. 답은 한국말로 해도 되죠. 동시 통역이 되니까. 예, 왜 여성들이 참여했을 때 뭐가 다르냐 이제 이건데 정답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세상의 반이 한데 아까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교수님이. 돌봄이나 그 공간의 활용이나 그 유형에 있어서 여성이 아이와 나눠야 되는 공간이 훨씬 많아요. 남성들은 동굴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공간이어도 레지던스여도 여성들이 아이랑 해야 되는 뭐 욕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그 활용도가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가서 인스펙션을 할 때도 그게 보여요, 저희는. 그래서 바꿔줘요. 진짜 말 그대로 think different하고 그 다음에 change different.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들은 뒤에 숨어 있는 여성 디자이너들이 많습니다. 나타나지 않지만요. 아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발표할 때 최상위급의 어떤 뭐 얘기를 하지 말아라, 중간 관리자를 얘기를 하는데 숨은 중간 관리자들 중에 우수한 디자이너들 또 좋은 생각 갖고 있는 여성들이 섬세하고 아주 임팩트 있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자신 있게. Is your answer?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학교에서부터 이 습관이요.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하게 한 다음에 질문이 없으면 우리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100% 동의한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 가운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고아라입니다. 저는 이전에 자동차 기업에서 유일한 여자로 그 비즈니스 컨트롤링, 그러니까 관리 회계 부서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독일 회사에서 일할 때 본사에서 저에게 그 특별한 컨트랙트가 왔는데 저 혼자 유일한 여자이고 가장 젊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저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국 이사님에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우리나라 이제 남성들이 특히 이제 어린 이제 남성 친구들이 한국 여자들은 군대도 안 다녀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에 이렇게 우리가 평등하게 나아감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남성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화합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공직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최근에 말씀드리면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해서 뭐 몇 퍼센트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뚜렷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형태를 바꿔서 일가정 양립을 사실 그 다음에 그 저출생을 지원한다라는 그 차원에서 또한 여성의 육아나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넓히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뭐였냐면은 MZ 세대 쪽에서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라는
라는 게 툭 나온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그 공공기관의 복지를 총괄하는 지원의 자원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라가지고 뭐 돌봄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을 하면 우리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냐. 그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 차원에서 이게 불평등이라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노동조합을 통해서 또 얘기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이제 기관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시면서 서로 얘기를 해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독신도 언젠가는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열려 있어도 또한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지원을 좀 같이 늘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차원에서의 복지랑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라는 거는 저쪽에서 봤을 때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이 발을 담그고 있는 차원에서 보는 거고, 남성 입장에서는 그 2년, 예를 들어 군대 같은 경우에 2년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가 뺏김으로 인한 그 기회비용에 대한 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군대에 대한 그 비용을 사실은 저희가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남성들은 생각보다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엄청난 보상이고 불평등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완전히 그러니까 다르다. 정말 그 서 있는 자리가 다르구나. 그래서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장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돌봄을 한다라고 하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원하는 게 교육이라든지 다른 지원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부분은 계속 소통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 사실 남녀라고 얘기는 하지만 같은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설사 결혼을 하진 않았다 그래도 내 부모라든가 내 동생이라든가 친척은 되게 가깝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고, 노동조합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내의 그 굉장히 활발한 소통, 그 논의들을 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민주화라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는 정말 선택이지 않느냐. 깜짝 놀란 게 공공기관 남성 중에 독신 남성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그 굉장히 괜찮은 자원들이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가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 간 격차도 너무 심해서 좀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고 그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해법은 이 정치의 의제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사회의 갈등을 정치권에서 수렴하고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치가 그런 갈등을 더 양산하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데요. 앞으로 뭐 지난한 과제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모두 좀 지혜를 짜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네, 우리 김상경 회장님, 여기 가운데 마이크 갖다 대십시오. 회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길게 할게요. 저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가 한 얘기에 보면 남성은 커리어 개발 쪽에 굉장히 포커스하고 여성은 아이들 문제 때문에 가장 급하게 학교에서 찾는다면 여성이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커리어 개발에 굉장히 늦춰져서 전 세계 여성들이 남성보다 가난하다, 소득 차이가 그런 구조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 육아휴직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그래요. 남성, 여성 공히 1년 이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이 사용을 그 남성, 여성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사용률을 남성은 한 4%, 여성은 뭐 거의 70% 이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육아휴직 제도가 긴 것이 여성에게 좋은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주희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여성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남성, 여성 그 육아휴직 제도를 공히 같이 좀 쓰게 할 수 있게 그래야만 상당히 여성의 그야말로 페이 갭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걸 그야말로 고쳐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은 제가 뭐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인물은 아닌데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인데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가져와. 근데 차장까지 승진하는데 여성은 17, 18년이 걸리는데 남성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접차별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김현장한테 맡겨서 다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돕고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안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육아휴직은 되게 이상한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긴 게 일단 출산휴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1년씩 할 수 있는데 남성한테도 1년을 줘서 이게 700일이 넘거든요. 스웨덴 같으면 480일을 줍니다. 남자 240일, 여성 240일이고 물론 남성이 못 갈 경우에 여성이 갈 수는 있지만 그중에 90일은 빼요.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진되어 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은 이게 제가 이 안철수라는 정치인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화가 나는데 맨날 와서 여성을 막 2년, 3년 육아휴직을 보내겠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아니 2년 누가 요새 같은 세상에 2년, 3년 육아휴직을 갔다 온 사람을 그게 동일한 승진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 남성하고 나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일단 갈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제한돼 있는 데다가 일단 그건 보편화돼야 된다고 조세 기반으로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슈는 그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 가야 되냐 하면 저는 물론 이제 단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곳에서는 1년 그대로 가셔도 되지만 저는 남성 6개월, 여성 6개월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8개월씩 주고 그 6개월 동안은 전 임금의 100%를 주는 거예요. 그 30대 남성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도가 있거든요.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받는 남성은 육아휴직을 가기 어려운 거예요. 부인이 임금이 낮으니까 그냥 부인을 보내는 거죠. 저는 그래서 6개월간은 무조건 임금 상관없이 100% 남녀 다 똑같이 주고 남성 임금이 아무래도 더 크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한 2개월은 한 100만 원씩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라도 다 쓰고 싶은 사람은 쓰는 거죠. 저는 약간의 기획만 들어가면 이거를 남녀 평등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데 제가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한 지 이것도 한 10년 돼 갑니다. 제가 얘기한 거 하나도 해준 게 없어서 제가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쓸 수도 있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받아가는 사람만 늘려주겠다고 그러는 건지 그것도 이제 또 3년 갈 수 있죠. 이런 건 좀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현실을 잘 모르는 이 분들이 장관이 돼서 오는 오류라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주희 장관님을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추천을 하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 선생님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여성재단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필화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성별 임금 격차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를 다른 곳도 아닌 여성금융인 네트워크에서 꺼내 들어서 이렇게 열렬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플랫폼이 많지 않고 사라지는 상태에서 그거를 살려주시고 또 이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성별 분리, 직무 분리, 다시 말하면 성별 분업인데 성별 분업이 크게 봐서 여성들은 케어러, 남성들은 이제 브레드위너 이런 그 커다란 의미에서 분리뿐만 아니라 직무상에서도 성별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성별 분리가 깨지지 않는 한 임금 격차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 어떤 재정적인 자원을 여성들이 많이 갖게 된 이 여성 금융인들이 그것을 깬 역사도 굉장히 지난한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 퇴직제를 깨고 그랬지만 또 다시 또 최근에 와서 이상한 아주 교묘한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그것을 간단한 질문은 아니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조경선 대표님께서 마무리하실 때 거기에 대한 답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 국장님도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총액 금액을 사람 수로 나누고 남녀를 비교하고 사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연구하실 때 어느 분이 2024년 1월 1일 똑같이 취직을 했다 어느 기업에 10년 후에 그 여성분은 어떤 지위에 있었고 남성분은 어떤 지위에 있고 그 부분의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분석을 해야 좀 실질적인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총액 그냥 그런 비교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더 왜곡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부한테 좀 제안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사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2시부터 장시간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저의 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서머리 겸해서 최종적인 거는 우리 조경선 여성금융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겸 현재 신한 DS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우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